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긴 공포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사용자에 의해 게시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여러 가지 해석과 반응을 낳았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나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주말이면 집을 떠나 지방 도시로 향하곤 했다. 그 아파트 단지는 레트로한 분위기가 감돌며 한때 부유층이 거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에 집을 나섰는데 어머니께서 종이백 하나를 내미시며 이웃집에 이거 좀 전해달라고 하셨다. 잠시 의아했지만 평소에도 종종 맡아오던 일이라 한 생각 없이 이웃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웃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문이 조금 열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별일 없겠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러나 답변은 없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 소파와 가구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며 들어가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한쪽 벽면에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든 사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공책으로 덮여 있거나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쳐 오싹함을 느꼈다. 돌이켜보니 어두운 복도에서 검은 실루엣 같은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나는 겁이 나서 종이백을 식탁에 놓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그날의 일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궁금해져 어머니께 지난번에 용건은 잘 전해졌냐? 고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부탁한 적 없는데? 라고 하셨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고 말았다. 내가 다녀온 그곳은 대체 어디였을까?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그 아파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다녀온 이웃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는 몇 달 전까지 노부부가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당황스럽고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그 당시 보았던 가족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 그 가족 사진이 찍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다행히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순간 거실 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 속에서 낯선 누군가의 얼굴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우리 가족만 있어야 했는데 그날 이웃집에서 막연히 스쳤던 검은 실루엣이 우리 가족 사이에 서 있었다.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낯선 얼굴이었다. 모두가 잠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그리고 부엌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말았다. 검은 실루엣이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던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 후 얼마간 그 아파트 안, 특히 거실을 오갈 때면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집에 머무는 것이 꺼려졌고 결국에는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사파와 같은 현상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했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 희미해져갔으며 새로운 집에서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신비한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그날의 가족 사진 속 얼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악몽에 나타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실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독자들은 이를 단지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또는 어떤 미스테리한 현상의 서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18년 여름 나는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간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 마을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방문하기로 했다. 마을 중심에는 작은 민박집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 며칠 묵기로 했다. 첫날 밤 난 민박집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방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듯 삐걱거렸고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런 곳에 온 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밤이 깊어지자 짙은 어둠이 방 안을 감쌌고 나는 조용히 잠에 들었다. 갑자기 한밤중에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방 안에 나무, 마루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머리맡까지 다가오는 듯했다. 두려움에 눈을 떴지만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캄캄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물어보았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이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 가끔 그런 소리가 난답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그 말이 사실인 듯 여겨졌다. 그러나 둘째 날 밤에도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쿵쿵거리는 발소리 같은 것이 더해졌고 소리가 점점 커지며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결국 불을 켜고 방 안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다. 셋째 날 내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우리는 이야기 도중에 자연스럽게 민박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그 집 옛날에 일이 있었던 곳이라던데 몇십 년 전에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대. 젊은 여자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물론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았고 단순한 농담일 거라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은 다른 방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민박집에는 다른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서 하루를 더 보내야 했다. 밤이 되자 나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역시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다. 무엇인가가 방 안을 배회하는 것처럼 들렸고 숨소리 같은 것이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니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방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급히 짐을 챙기고 방을 나섰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형상이 비쳤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민박집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도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평생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결코 혼자 여행을 가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상으로 공포썰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경험이 나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여름밤의 냉기에 몸서리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지셨다면 오늘 밤엔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길고 복잡한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과 도시, 전설이 결합된 어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가 마지막 열차를 타게 되었다. 한산한 플랫폼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서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타자 민호는 조용히 창가 쪽에 앉았다. 지하철은 지하의 어둠 속을 가르며 천천히 나아갔다. 민호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잠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 창문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눈과 마주쳤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순간 묘한 소름이 민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노인의 존재가 이상하게 느껴진 민호는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계속해서 그의 자리로부터 움직일 수 없었다. 지하철은 몇 개의 역을 지나갔지만 노인은 내리지 않았다. 지하철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민호는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승객들은 각자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음 역에 다다르자 민호는 빨리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옆 좌석에 창밖으로 지하철 터널 벽에 스친 낡은 광고판이 보였다. 신비한 지하철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13번 출입구를 찾으세요. 라는 문구가 얇은 글씨로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하철은 드디어 종점에 도착했다. 밤이 깊어 플랫폼은 더욱 고요해졌다. 민호는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13번 출입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민호는 13번 출입구를 찾아 나섰다. 지도의 안내를 무시하고 표지판도 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 발길을 옮겼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발견한 13번 출입구는 좁고 낡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곳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작은 방이 나타났고 방 한가운데는 낡은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다. 호기심에 그 테이프를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랍게도 그것은 며칠 전 실종된 자신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민호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겪은 일을 차마 듣기 바란다. 테이프는 아버지가 한밤중에 지하철을 타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수께끼의 인물들과 얽히게 된 뒤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민호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테이프가 끝나자 방 안이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그 순간 민호 등 뒤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렸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다. 이후로도 그는 몇 번이고 그날 밤을 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되었다. 지하철의 어두운 터널과 그 노인의 눈빛은 뇌리에 박혀 민호를 계속 괴롭혔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민호는 점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그 비밀의 출입구로 향한 민호는 마침내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소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도 지하철 13번 출입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금씩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진실을 알게 된 자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말이다.